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9월, 10월 동안에 기출실록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관세자님들한테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관세법 강의하는 임예진 관세사입니다. 설명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박수. 맨날 보는데 뭐. 자, 우리 기출실록 제가 좀 관세법 제가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출실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과목마다 그리고 관세자님들마다 수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관세법 수업의 이제 수업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세법 기출실록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그래서 총 8회 수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기출실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하고 심화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 방향을 이제 여러분 그 나름대로 범위를 정하셔서 여러분 공부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하고 심화는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범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수업 진행을 했지만 이 기출실록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범위별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기출 회차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그 나만의 공부하는 그 복습 그 범위가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진행을 하시고 기출실록에 대한 복습도 따로 진행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각 과목이 한 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나 심화 들을 때보다 훨씬 본인의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시는 거를 제가 9월, 10월에 좀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기출실록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방식은 당연히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기출실록 때부터는 실제 답안지를 써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차별로 진행을 할 건데, 그 회차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요즘 출제 경향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가 꼭 먼저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 있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본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정리를 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일단 기출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를 출제해서 실제로 답안을 써보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답안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부터 차근차근 답안을 서술을 해가기 시작할 건데 이게 작년하고 제가 좀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작년에는 이제 회차별로 이제 범위표가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부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게 전범위인 거예요. 맵 과정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공부해 오면 그 다음에 쓸 때 그 범위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돼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건 어디서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뭐냐 하면 항상 전범위인 거야. 이건 나도 생각해도 내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잖아, 답안지를 써보는 게. 그리고 더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무 미안했던 게 의욕을 너무 많이 꺾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음 회차에 그 출제할 답안을 우리가 써봐야 되는 거를 제가 몇 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써볼 거니까 준비를 좀 해오세요 하면 그 부분을 따로 준비를 해오시면, 그러니까 뭐 조정관세, 뭐 간이세율, 뭐 감면 중에선 이런 감면, 보세구역 쪽에서는 뭐 보세창고 혹은 뭐 보세공장 이런 부분 중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라고 범위를 좀 드리면 그 부분을 공부해 오시면 거기서 이제 실제로 써보는 거지. 그래서 한 번씩 이런 10점짜리를 써보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10점 문제는 없지만 30점, 20점 문제에서 다 대부분이 10점 내지는 20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점 분량을 먼저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점짜리를 하나씩 내 손으로 써본다면 이거는 훨씬 답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보는 과정을 해볼 거고, 당연히 전 회차에 대해서 기출문제 자세하게 풀이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풀이 해설하고 보충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기출문제만 우리가 집중해서 풀었었는데 이게 매년 강의가 같으면 안 되겠죠. 이번엔 조금 더 괴롭히려고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할 일이 생겼어요. 기출에서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유형이 나왔으면 뭐 올해처럼 막 우리 사람을 약 올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면 그 유형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라든가 혹은 그걸 변형한 문제들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사 문제나 변형 문제는 기출실록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거는 맵 과정까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따로 지역적인 문제까지 다 다룰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적인 문제가 제가 이번 시험 때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뭐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의 현실을.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는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끌어모아가지고 다는 못 챙기더라도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다는 못 챙기더라도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챙길 수 있게끔 10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빵점밖에 받을 게 없잖아. 그래도 적어도 반점 이상은 받을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좀 건드려 보자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 때부터 이 지역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왔는데 이것도 역시 미안해요. 기출 실록이랑 맵 과정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회차 한번 보실게요. 기출문제 회차는 과목별로 다를 거예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도부터 시작해서 최근 연도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2회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주에 1회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조절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해요. 예전 문제들 것도 요즘에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라면 제가 다 끄집어낼 거예요. 요즘에 볼 필요가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연도 기출을 아무래도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겠죠. 요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 강의를 들어서 내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면 뭐하러 들어? 힘만 들게. 그치? 갑자기 또 혼을 내려고 그래. 자, 강의를 듣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실록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출제 유형별로 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출제 유형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논술형이죠. 근데 논술형도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좀 서술형이긴 하지만 이 세부 목차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목차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논술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거고, 또 의외로 힘든 게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은 그냥 틀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이 단답형도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챙길 거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이런 유형별로 정리를,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는 제가 수업 때 저랑 수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범위는 세부 목차가 중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단답형으로 내기 딱 좋아 해서 단답형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유형을 우리가 파악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결국에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제로 답안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암흑과 같았던 학습 방향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학습 방향 수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최대 목표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유사한 형태, 이런 변형 형태의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로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같이 앉아 보자고. 머리 꼭대기 위로. 좀 건방진 말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수험생 입장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변형 문제라든가 뭐 지엽적인 문제들도 다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맵 과정 전에 우리가 맵 과정에서도 쓰기 시작할 텐데 참 우울해들 해요. 맵 과정 할 때 쓰는 이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내가 뒷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뒤에 와서 뒷모습을 보면 뒤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맵 과정 하기 전에 기출실록 하면서 좀 답안을 서술하는 실력도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에는 이 기출실록 하면서 답안 작성 능력도 조금씩 키우고, 그 다음에, 이게 답안 작성이구나. 왜냐면 답안 작성은 스킬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근데 기본이나 심화할 때는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시켰던 거고, 이제는 그때가 왔어. 조금씩 시작합시다. 너무 무리하게는 안 시킬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부터 시작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요. 기출실록 하는데 막 비교 문제 내고 막 지엽적인 문제 막 보칙 시행령 내고 이러지 않아.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이제 써서 이렇게 쓰면 내가 이 정도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맵 과정까지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강사님들 많이 계시고 오늘 열공반도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 돼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기출실록 그 강의 OT 때 제가 범위랑 그 다음에 수업 방향이라든가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날씨가 좀 괜찮아지죠? 이제 비 그치고 나면 꽤 이제 선선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점점 공부하기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버티느라고 존버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날씨 좋아지면 이제 실력도 늘어야 될 텐데 그게 참 아쉽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만 이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도 좀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야 우리가 이제 기출실력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열표 관점에서는 우리 기출실력 때 뭘 할까?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반에서 들었던 내용, 그 다음에 뭐 심화반에서 들었던 내용들은 뭐 베이스로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될 시즌이 왔어요. 쓰기 시작해야 될. 그래서 심화반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키워드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들 해요. 속으로 아마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제 앞에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쓰는데, 우리가 이제 기출실록이니까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문제라도 사실 기출 문제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물론 기출 문제가 진짜 퀄리티가 좋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나오면. 아무리 지엽적인 것이라도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실록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데,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서 주로 많이 내지? 이걸 우리가 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되게 불안하잖아요. 범위도 방대하고 관세열표는 뭐 양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정리하는 게 이게 힘들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디서 내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내는지를 보려고 해요. 어떻게 내는지. 이 두 가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혼자 하면 너무 양이 방대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2023년도 올해에서부터 2013년도니까 최근 11년치예요. 최근 11년치. 이걸 제가 다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동네에서 많이 내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이거 산수되죠? 100점짜리 11년 했으니까 1100점이 만점이에요. 1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많이 냈는지 이걸 점수로 다 제가 노가다 해가지고 다 계산했어요. 보니까 뭐 당연히 16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냈고, 그 다음이 최근 들어서 6부가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미칼 화학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출실록 때 제가 첫 수업 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 관세열표가 1부에서부터 21부까지 통치까지 있는데
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다. 그렇다고 함부로 제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데가 있고 덜 중요한 데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데 시간하고 에너지를 더 쓰는 게 지혜롭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걸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만 우리가 책상에 들이밀고 그냥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지혜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거든. 사람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이 닦는 시간 다 비슷비슷해. 자, 그러니 결국에는 나한테 떨어진 순수한 시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1부에서부터 막 21부까지 똑같은 에너지하고 똑같은 힘으로 여러분들 공부한다? 그럼 굉장히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부에서부터 21부 통치까지 중에서는 16부에서 제일 많이 내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많이 내는지는 봤죠, 대충. 그러면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자, 그래서 어떻게 내는지 그 꼴을 보아하니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아주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84류 관련해 가지고 84류 주 3 규정을 기술하십시오. 뭐예요? 8456. 그러니까 공작 기계들 중에서 8456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요 분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 84류 주3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HS 코드 4단위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죠. 기본적인 형태. 자, 이런 형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올해예요, 올해. 올해 23년도에 출제했었던 부분품과 관련된 그 부주들, 뭐 류주들 이런 것들 지금 모아놓은 거고, 이것도 아주 스탠다드한 거고, 그 다음에 2014년도 거긴 한데 뭐 8533에서부터 42까지 지금 호의 용어를 기초로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기본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제 보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형태가 나오죠. 예를 들면 지금 19년도 얼마 안 됐죠? 19년도에 지금 85류에 분류가 되는 소자 중에서 우리 능동 소자, 수동 소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응용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만 했다라고 해서 알고만 있다라고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스타일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공부의 양이 쌓이고 하면 순간적으로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봤었던 제가 응용해야 될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선뜻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응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 지식들을 응용할 줄 알아야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례형. 너무 싫어. 그래서 4단위 호의 번호 찾으라는 거. 이런 스타일들. 근데 이런 스타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14년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막 그렇게 소름 끼치게 옛날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웨이퍼 연마기하고 웨이퍼 표면 검사기가 결합된 기기가 있다. 이거 품목 분류 해보세요. 충분히 나올 법하잖아요. 요즘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요. 자, 그러니 이 정도 난이도의 이 정도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내는지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내는지.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건 3개 타입으로 나눴어요. 기본적인 타입, 그 다음에 응용해야 되는 타입, 사례형으로 준비해야 될 타입. 다 지금 물어보는 그 형태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태들이 다르니 그 다른 형태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로우킥을 상대방이 차려고 하는데 얼굴 막고 있으면 뭐해. 로우킥은 밑에를 막아야지. 자, 그래서 응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우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지, 지금 하단 막기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얼굴 막고 있어서 뭐해. 로우킥 어차피 맞을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 지금 어디서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를 철저히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기출실록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지혜롭게 진짜 해야 돼요. 날씨 선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얘기고, 겨울이 온다라는 것은 모의고사 볼 때가 다 된다는 얘기고, 그게 지나면 진짜 시험장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뭐 잘했겠지. 그걸 뭐 내가 의심하겠어요? 잘했겠지만 이제는 좀 더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분석한다. 분석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쓸 거예요. 그 지금 제 심화반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근데 기출 실록에서는 여러분들 전체 센텐스를 쓸 수 있게끔 이제는 해야 돼요. 삐걱대도 해야 돼요. 삐걱삐걱대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쓴 걸 채점하는 거예요. 채점을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학원 시스템상 모의고사 채점을 채점위원 분들이 따로 해요. 위원분들이 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과목 강사가 채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마 기출실록하고 뭐 맵 과정 이 정도만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답안 써내면, 근데 안 쓰면 채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도 쓰긴 써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봐야지 뭐가 문제고 뭐가 잘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쌩얼을 봐야 돼요.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지. 엄청 불편한데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눈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뭐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든 뭐 마스카라를 좀 더 하든 쉐이딩을 더 하든 그래야지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건 이제는 덜 중요하다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은 넘어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봐야지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이제 구분해야 해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공부하면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쓴다, 채점한다. 제가 채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채점을 하면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 점수를 여러분들이 채점자로서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여기에 배점을 이만큼 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쓸 줄 알아야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점자의 감정이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빨리 돼야지 모의고사에 빨리 안착해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께서 꽤 괜찮은 점수가 빨리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안정화가 금방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안정화가 금방 돼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스타가 없다니까. 한 방은 없어. 이제 우리는 짜잘한 거 계속 모아가지고 눈덩이처럼 크게 불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시간하고 에너지하고 그리고 시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쓰는 게 관건이라 이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야. 그거 내가 뭐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합격하죠. 그래서 기출실록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쓴다. 그 다음에 채점한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리뷰한다. 우리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통칙이라든지 부주라든지 류주라든지 호의 용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리뷰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 관세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죠. 그러니까 세액 납부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세액 잘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어. 그러면 보정해야죠. 보정 기회가 있으면. 근데 보정은 그냥 받아줘요? 보정 이전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자, 보정 기간도 놓쳤네. 어이쿠. 그러면 수정해야죠. 수정하면 뭐 내야 돼요? 가산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공부할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이.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의 대가는 그냥 제가 나중에 들을래요. 아마 나중에 들었었을 땐 가산세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타이밍은 그냥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 손에 지금 막 달랑말랑하는 이 타이밍 잘 유지하셔가지고 기출실록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맵과 정도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도 결국에는 개미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개미처럼 존버해야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평가, 여러분들 또 한번 설명 드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용대 간세사입니다. 뵌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 관세평가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그 기출실록 그 강의 설명 드리려고 왔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분도 있고 뭐 안 들으실 분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시간 안 아깝게 이번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출실록 강의 또 어떻게 할지 하나씩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출실록이라는 클래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시험에 나오는 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딱 가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내가 공부한 방식대로나 공부한 범위나 뭐 공부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으면 효율적으로 잘 공부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엉뚱한 문제가 나와 있으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한 게 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 수험생들이 꼭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저만큼 그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렇게 검토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 방법을 어떻게 잡을지, 그 과목의 특성을 어떻게 잡을지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험 트렌드가 사실 굉장히 일단 관세 평가 기준으로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기출문제를 매년 암기형이랑 사례형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이제 드리는데요. 불과 뭐 한 4, 5년 전, 그러니까 뭐 18년도, 19년도에는 암기형이 12점에서 15점 배점이었다가, 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사례형 문제가 88점, 85점 이 정도였으니까 비율이 뭐 예를 들면 2대 8 뭐 이 정도 비율이었었는데, 최근으로 보시면 21년도 이후에 21, 22, 23 최근 3년간은 뭐 90%, 77%, 76% 비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 평가라는 동일한 과목이나 동일한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18년도, 19년도의 공부 방법이랑 그다음에 21, 22, 23년도의 공부 방법이 같아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 평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어떤 이제 선입견이나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대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올해 기출 문제는 되게 구체적으로 암기 중에서 이제 법령을 암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협정을 암기해야 되는 거냐, 또 사례도 협정에 있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시험 출제위원이 만들어낸 예시형 사례를 알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실제로 뭐 위원회라든지 관세청에서 공시한 뭐 대법원 사례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거냐, 요거 이제 비율별로 제가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세 평가는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공부하기가 저는 좋다고 보는 게, 그 어느 정도 출제 범위나 출제 유형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21, 22, 23년 동안 이어왔었던 거고, 제가 이제 올해 강의를 하면서 23년도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거의 유사하게 딱 떨어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뭐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요 틀을 유지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이제 이 범위 내에서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세 평가는 지금 제가 요 마지막 드린 표 있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요 표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보시고,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 뭐 암기형이나 사례형의 비율,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지문 연계성은 우리가 관세 평가 시험지 보면 지문이 쫙 있고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건지, 그런 비율도 보는데, 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한 21년도 같은 경우 지문 연계성 굉장히 낮다가 최근에 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 맞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기출 보면서 좀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내년 준비하신 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느끼는 건데,
관세 평가가 많이 개정은 안 되는데 조금씩 개정되거든요. 근데 개정된 사항들은 항상 출제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랑 내년 시험 보러 가시기 전까지 개정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개정됐는데 아직 출제 안 된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한 2년, 3년 주기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개정과 관련된 문제도 꼭 보셔야 돼요. 관세 평가는 굉장히 트렌디한 과목이어서 이 개정했으면 개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실무적으로 그게 문제가 됐다거나 이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협정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이것도 사실은 좀 자랑이긴 한데 하여튼 뭐 협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법령 암기하도록 그냥 내는 것은 조금 이제 식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채점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나마 다음으로 안전한 걸 찾는 게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협정 문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권고의견 4.7, 예해 19.1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협정에 아직까지 출제 안 된 저런 아티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제가 이제 가로 열고 원칙을 묻는 문제라고 했는데 딱 저런 문제가 사실 시험 볼 때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험장에서 CRC, CRS, ECRS, CIS 이런 것들 처음 보는 단어가 탁 나와서 운임의 종류인데요. 운임 이거 과세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ECRS가 뭔지 모르는데 얘가 과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운임에 대해서 과세 분기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선학력 준비 완료된 전후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안도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처음 보는 비용이지만 CIS 과세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분기점 이전에 발생된 거 과세하고 분기점 이후에 발생된 거 비과세하면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원칙을 묻는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가 잘 되어 있으면 올해도 이제 200점이 꽤 높았었거든요. 공선 회조를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사실 원칙에 따라서 정리한다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법령에 근거한 좀 제 기본적인 사항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 하나랑, 또 올해 조금 특이하게 안 나오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관세 법에 있는 관세 평가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관세 평가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 사실 강의를 많이는 안 했었는데 올해 이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것도 아주 대표적이죠. 뭐 잠정가격 신고제도라든지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관세 평가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어떤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저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관련된 조금 더 절차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 더 심화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하셨거나 재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관세 평가 시간에 저거 공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에 시험 보러 가시려면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범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기출 문제 보면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출실록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약간 전 단계에 강의 차수도 되게 적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밖에 없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긴 한데, 저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관세사 2차 시험은 그 두 가지의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인풋하는 거를 이제 그걸 잘 이해하고 암기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 아웃풋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제가 되게 이런 얘기 상담할 때 많이 드리는데 관세 평가 관련해서 박사학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세사 2차 시험지를 드리고 시험 보라고 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 너무 많지. 인풋은 굉장히 많은데 쓰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못 써요. 시간 내에 못 써서 거의 꽈락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쓰는 연습을 할 때 엉뚱한 걸로 하는 것보다 기출 문제로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거죠. 기출 문제는 뭔가 검증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클래스가 기출실록이기 때문에 기출실록에서 이제 이런 아웃풋하는 연습, 검증된 문제 가지고 아웃풋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이 기출 문제가 좀 특이한 게 굉장히 관세평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런지 반복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올해는 사실 그 경향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특이한 문제들 많이 나오느라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1년, 22년도긴 한데 예를 들면 관세법 33조 4항에서 말하는 30조 3항에서 말하는 일반법 배제 사유 4가지 있잖아요. 그거 쓰라는 문제 22년도 1번 문제 10점 몇 점으로 나왔고 21년도에도 똑같이 1년 차이로 1번 문제에서 또 10점 몇 점으로 또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차 수입물품에 대한 거 2021년, 21년 거의 그대로 나와서 문제가 다른 거 보이지만 사실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차 6방법에서 우리 임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결정 방법 공부를 잘 하기 싫잖아요. 특히 6방법. 근데 그러면 특히
특히 이제 쭉 기출 문제를 보다가 아 이거 작년에 나왔네 올해 또 나오겠어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또 사실은 반복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운 좋게 잘 얻어 걸리면 좀 또 손쉽게 또 우리 시험장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 어떻게 할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강의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강의가 요 세 가지 패턴으로 같이 이루어질 건데 일단은 현강 수험생들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제 0교시라고 표시해놨는데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 한 30분에 1시간 정도 그 시험 문제랑 그다음에 빈 시험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시간 내에 한번 써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현강에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뭐 간략하게 첨삭도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저랑 얘기하시면서 첨삭도 받으실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을 또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시고 내가 뭐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썼는데 이 제가 강사님들이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또 기출 문제와 관련돼서 출제됐었던 개념이나 이런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또 공부하셨던 것도 복습하는 용어로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기본반, 심화반 이제 계속 커리큘럼 쫓아오신 분들이 조금 피로도가 쌓였을 수도 있고 복습이 좀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 이제 복습도 같이 소화하시면서 이제 이 쓰는 연습도 좀 시작하고, 이거 사실 본격적인 시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출실록 준비했으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 또 많이 들으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짧게 하래. 왜 부르나 모르겠어. 왜? 왜? 그래서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보여주려고. 이제 제 설명해 보면 제가 또 뭘 만들어 올까. 심지어 만들고 보니까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영화 제목 뭐예요? 그쵸. 지금 뭔가 개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탈출? 구출? 기출. 자, 저희가 기본 심화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럼 결국 매 과정에서는 문제풀이를 하고 여기서는 기출을 하는데, 결국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문제풀이 과정은요, 사실 모의고사 넘어가면 이제 바빠지잖아요. 그 전에 빠르게 답안 작성에 대한 스킬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풀이 과정은 전체를 좀 요약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라도 물론 암기를 다 하면 쓸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암기를 해서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스킬, 그러니까 요약과 스킬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 기출실록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정답을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과연 어디가 문제가 나오고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감이 없죠. 이제 심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강사님이 알려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정도를 정리하면 되지만, 이제 이게 넘어가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게 기출실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을 통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공부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를 알려주는 거죠. 자, 세상이 변하고 시험도 변해요. 사실 10년 전의 시험과 지금의 시험은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변해왔냐라고 하면은, 자, 옛날에 이게 논문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뭐 한계성을 각각 제시한 후 이런 50점 문제를 봤을 때 정확히 요 주제에 맞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교재에서 목차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논문형으로 문제가 나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론형으로 나옵니다. 실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러면 그 3D 협약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놓고 그냥 무역실무 이론, 무슨 대학교 기말고사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론형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다가 또 논문형, 자꾸 그 효용과 한계점, 이거 다 논문 주제거든요. 또 논문형으로 출제가 되다가
이때만 놓고 보면은요. 생각을 해봐. 갑자기 뭐 팩토링과 포페이팅으로 50점 문제가 나오고 뭐 에어웨이빌의 용도별 기능 뭐 선화진 공과의 차이 뭐 송금 방식과 뭐 송금 방식에 뭐 어쩌고 쓰시오? 뭐 요한에 협약이 들어가 있어요? 법규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논문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면요. 야, 무역실무 수업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론에서만 출제가 되면 야, 무역실무 수업 들을 필요 없다. 뭐 맨날 들을 필요가 없대. 자, 그런데 법규형이 나오죠. 법규형이 이거 쓰셔 나오니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법규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무역실무 들을 필요 없다. 왜 무역실무만 갖고 그러는데 뭐 39년 동안 무역실무를 수업을 들어야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결국 논문형, 이론형, 법규형으로 이제 반복돼서 출제가 되다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드디어 시험에 미친 거야. 뭐 무슨 항공화물 운임 요율의 종류를 쓰래. 아니,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운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근데 화물 알아? 그냥 포워더가 던져주는 견적서대로 돈을 입금하면 되지. 무지성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무역실무 수업 들을 필요 없다. 왜 무역실무만 갖고 그러는데, 참고로 이때가요, 꽈락률이 80%였습니다. 보세요. 항공화물 운임의 종류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없죠? 자, 수출입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내적, 대외적 기법 쓸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웰컴그래퍼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MIA의 보험자의 면책. 그리고 웰컴거래법 건전성 규제. 그러니까 이때는 나는 공감했어. 수업을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고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무지성 법규형. 생각을 해봐. ICC 4조, 5조, 6조, 7조 다 쓰시오. 아니, 사봐. 중재법상 임시적 처분 전에 잠정적 처분의 내용과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봐봐. 왜 무역실무에 한국 중재법을 문제로 내냐고. 법규는 법규인데 약간 좀 상태가 좀 이상하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너무 말이 많은 거야. 무역실무 이래선 되겠냐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요 깔끔한 법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깔끔하게 나오면서 못 쓰시오라고 해서 사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아무도 시험이 끝나고 모험 답안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요? 모험 답안은 법규집에 그대로 있거든. 몇 조 몇 항 쓰시오, 몇 조 몇 항 쓰시오라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돼요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본반 때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게 공부는 법규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규를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법규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요 트렌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요약을 해서 배운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 결국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 이제 답안 작성 연습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배우겠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법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문제라도 결국 기출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나도 집착하거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맵 과정 이제 설명이 오라고 하면 그땐 또 뭘 하지? 그때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 이거 하고 얘 원래 그 2PM의 개라면서요. 예진 누나가 너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는 앞에 첫 페이지에 그것까진 상관이 없는데 자기 이거 되게 불편하대요. 여기에 네 얼굴 있는 거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니라고 해서 뭐 혼났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 왜 불렀나 모르겠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 사실 왜냐면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됩니다는 중요하지 않죠. 이미 공부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이 설명회가 끝이 나면 이제 암기하러, 이제 협약을 암기하러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의 또 메인은 그 열공반에 있죠. 그래서 그 설명회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건 딱 요 자리가 마지막이 되기를, 수업 시간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내년에, 내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내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합격자 모임에서, 합격자 신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사와 학생의 신분으로 만나는 건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